항구까지는 꼬박 사흘이 걸렸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고 흙먼지가 있는 신장로를 지나고 몇 척의 목선이 떠있는 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갈길을 지났다. 이제 막 심은 푸릇한 벼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논두렁을 지나오기도 했다. 북나무와 버찌나무, 느릅나무를 지났고 금자나와 꽃창포와 민들레와 불두화를 지났다. 야생 모란을 만나 그 앞에 잠시 머물기도 했다. 그녀는 가마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아두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끝없이 펼쳐지는 잿빛 개펄을 처음 보았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바람 또한 조용했다. 눈을 들면 푸른 바닷물 멀리 올망졸망한 섬들이 불안한 조선의 앞날을 모르는 듯 꿈처럼 떠 있었다. 땔감을 비롯한 다양한 화물들을 실은 배들이 누가 밀었다 당겼다 하듯이 바다 위에서 출렁거렸다. 건어물 하치장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가 항구를 뒤덮었다. 갓 잡아 올린 생선이 좌판에 내놓였다. 집신장수가 지게 가득 집신을 지고 바쁘게 걸어갔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기가 넘치는 풍경 위로 아직 더위가 묻어있지 않은 투명한 초여름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외교관인 그는 해마다 2달가량을 배를 타고 다녔으나 궁중무이였던 그녀는 처음으로 배에 오르려는 참이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판탈롱에 길이가 짧은 조끼를 입고 그 위에 벨트를 묶는 여행용 외투를 걸치고 있는 키가 크고 흰 얼굴에 콧수염이 달린 불란서 남자와 바람이 불면 덧입을 외투와 장미자수가 놓아진 모자를 손에 든 물결 치는 듯한 연푸른 드레스 차림의 조선 여자는 항구의 인파 속에서도 쉽게 눈에 띄었다. 장죽을 문 노인도 남학신 장수도 모래배로 보이는 젊은 사내도 떼국물이 흐르는 어린아이는 물론이고 외국인 조차 지역에서 차를 팔거나 뗏목 위에 땔감을 싣고 온 청국인, 부두에서 쌀을 팔고 있는 일본인도 낯선 세계의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볼 때처럼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특히 여자. 윤기 흐르고 숱이 많은 검은 머리카락을 빗질해 겹겹의 층을 지어 머리 꼭대기에 흑단처럼 올려놓은 맑은 얼굴빛에 검푸른 구슬처럼 깊은 눈을 가진 여자. 누구나 양식머리를 하고 다니는 때가 아니었으니 그녀는 당연히 눈에 띄었다. 그녀의 연푸른 드레스는 어깨로부터 허리를 지나 발목까지 S자로 흘러내렸다. 무명 흰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는 부두의 여인들과는 단연 대조적이었다. 그녀가 한 걸음 뗄 때마다 구경꾼들이 앞으로 뒤로 몰려들었다. 처음엔 외국 여인인가 바라봤다가 조선 여인이네 싶으면 다시 한번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 노골적으로 머무르다 콜랭에 얼마가는 오만해 보이는 코와 흰 피부, 갈색 곱슬머리로 옮겨갔다. 깊이 파인 드레스의 가슴 부분에 장식된 눈부신 흰 레이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혹여 그녀의 드레스를 밟을라 뒤로 한 발짝 물러서기도 했으나 그녀와 콜랭을 바라보는 부두 사람들의 시선에는 조선 여인이 웬 서양 여자 옷차림을 했을까 싶은 의혹이 공통으로 서려 있었다. 어떤 이는 심사가 뒤틀리는지 눈살을 찌푸리거나 입술을 퉁명스럽게 내밀었다. 그녀의 매력은 단순히 옷차림이 다른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여인들 속에 섞여 있어도 단박 눈에 띄는 눈부신 목덜미와 깊은 눈동자 때문만도 아니었다. 그녀의 드러난 목덜미는
고개를 아래로 숙일 땐 다정하고 몸의 중심이 바로 서 있을 땐 의연하며 주변을 돌아보느라 부드럽게 접혀지고 휘어질 때는 손바닥을 갖다 대고 싶게 관능적이었다. 가지런한 눈썹 밑에 자리 잡은 그녀의 반짝이는 두 눈은 어떤가. 무슨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금세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일 것 같이 깊은 데다가 물기가 촉촉이 서려 있어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바다 밑을 감추고 있는 듯 비밀스러워 보였다. 귀 밑으로부터 뺨까지는 홍조가 들어있어 얼핏 수줍음이 많은 사람인가 싶은데 두 눈 사이로 좁은 듯 길게 뻗어 있는 콧마루가 수줍음을 넘어 총명함을 느끼게 했다. 독특한 조화였다. 가늘지도 도톰하지도 않은 꼭 담은 입술 주변엔 봄날 새싹에 붙어있는 가는 솜털이 보송해 설령 그녀가 무슨 생뚱맞은 짓을 해도 깊이 껴안아주고 싶을 만큼 사랑스러움이 머물렀다. 그렇다고 그 사랑스러움이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매력의 전부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녀의 매력은 쏟아지는 시선 속에서도 지적일 정도로 단정하고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고 있는 데서 흘러나왔다. 그녀는 무사람들의 곁눈질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장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습관처럼 숨듯이 움츠리고 걷는 조선 여인들하고는 확연히 구별되는 걸음걸이였다. 그녀는 걸음걸이의 균형을 흩뜨리지 않았다. 의욕에 찬 무시선을 견디느라 저편 바다를 응시하는 따위의 행동도 하지 않았다. 가슴을 펴고 앞으로 나아가는 듯한 그녀의 걸음걸이는 무엇이라도 뚫고 나갈 듯해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신을 잃지 않을 것 같은 강인함을 느끼게 했다. 자칫 시비를 걸고 싶은 걸음걸이는 그녀의 깊은 눈동자, 애잔한 목덜미, 얼굴에 넘쳐흐르는 사랑스러움이 덮어주었다. 흘끔거려도 흔들림 없는 그녀의 모습에 외려 그녀를 응시했던 사람들이 긴 한숨을 쉬며 바다로 시선을 거둬들였다. 그 사랑스러운 여자는 낮은 산자락에 둘러싸여 있는 포구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는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 항구가 손가락을 잡으며 셀 수 있을 정도의 초가들이 조용하게 모여 살던 곳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인생이든 상황이든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오히려 변화가 찾아온다. 물로 둘러싸여 있던 작은 어촌 마을은 조약 이후 급속히 변모했다. 조용했던 어촌 마을에 일본 조개가 들어서는 것을 시작으로 천국을 비롯한 각국의 조개도 뒤따라 설치되었다. 이즈음이 제물포에는 10사람 중 1사람은 일본인이거나 천국인이었다. 그들이 제물포에 슬픔을 불어넣을지 생명력을 불어넣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산골 객관에서 궁중무이였던 리즈는 불란서 공사 콜랭으로부터 나의 천사여 라는 말을 들었다. 불어가 아닌 분명한 조선어였다. 그녀는 나의 천사라는 말보다 콜랭이 조선어를 어색하지 않게 발음한 것에 놀랐다. 콜랭은 틈틈이 조선어를 익혔지만 그가 발음하는 조선어는 늘 뭔가가 부족한 채 허공으로 흩어졌다. 바다 건너 그의 나라로 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씨를 쓰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뜻이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불안한 마음을 짐작했던 것일까. 콜랭은 그녀의 나라 조선의 산골 객관에서 나의 천사여 라고 처음으로 완벽한 발음의 조선어를 썼다. 그의 입에서 조선어가 부드럽게 흘러나왔을 때 그녀는 언어가 감정을 변화시키는 순간을 경험했다. 리진이라는 발음도 아직 서툰 콜랭으로부터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조선어 발음을 듣게 된 순간 그녀의 담담하던 마음이 일렁였던 것이다. 온종일 가마에 흔들린 피로가 물에 쓸리듯 밀려가고 따스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을 때처럼 그리운 감정이 그녀의 가슴 속으로 밀려왔다. 콜랭을 처음 만난 날부터 여태 콜랭이 자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할수록 한 걸음 물러서는 알 수 없는 마음이 되었던 거리감도 사라졌다. 그녀는 목덜미 위로 흑운처럼 쌓아 올린 검은 머리를 풀어내리고 콜랭 앞으로 브러쉬를 내밀며 말했다. 페니 모아. 콜랭의 눈이 커졌다. 남자는 여자의 검은 머리를 빗어주는 걸 좋아했다. 남자가 여자에게 반지 다음으로 선물한 것도 그의 나라에서 가져온 브러쉬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여자는 아기나인 시절의 철인 대비와 서씨 이외의 다른 이가 그녀의 머리에 손을 대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궁중의 동무들이 서로 머리를 빗어주고 두 가닥으로 따운 뒤 다시 말아 올려 자주색 댕기를 달아주며 웃음을 터뜨릴 때도 여자는 저만치 혼자 떨어져 실버들 머리를 만드느라 애를 쓰곤 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의 머리를 빗어주고 싶을 때면 남자는 그녀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표정이 되곤 했다. 그런데 지금 여자가 스스로 머리를 풀고 남자 앞으로 브러쉬를 내주며 그의 나라 말로 머리를 빗겨달라고 한 것이다. 콜랭은 그녀가 내민 브러쉬를 받아들고 그녀 뒤로 가 앉았다. 그녀가 머리를 빗겨달라고 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던 콜랭은 그녀의 윤기 흐르는 검은 머리에 잠깐 얼굴을 묻었다. 콜랭의 얼굴엔 웃음기가 어렸다. 콜랭이 리지인이라고 어색하게 발음할 때면 웃음을 애써 참고 있을 때의 그녀의 표정과 같았다. 콜랭은 얼굴을 들고 그녀의 검은 머리를 빗어내리다가 페니에모아? 그녀의 말투를 흉내내며 그녀 앞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가 그를 향해 돌아앉자 풍성한 검은 머리가 물결처럼 출렁였다. 그녀는 브러쉬를 든 채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그의 턱수염이 그녀의 뜨거워진 뺨에 닿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더듬었다. 그가 브러쉬를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말이 잠자는 중에 연거푸 내지르는 투레질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콜랭이 입고 있는 상의 단추를 풀었다. 붉은 빛이 감도는 콜랭의 가슴이 드러났다. 그녀는 콜랭을 돌아눕게 했다. 그녀의 손가락들이 콜랭의 갈색 뒷머리 속으로 들어가 머리카락을 다정히 헝클었다. 손에 힘을 주어 콜랭의 머리를 꾹 눌러주었다. 그녀의 손이 혀를 따라 뒷목으로 등뼈로 내려왔다. 그녀의 손가락이 머무는 곳마다 그의 굳어있던 몸은 긴장이 풀리고 유연해졌다. 리진의 손바닥은 머윗잎처럼 넓게 펼쳐졌다가 차돌처럼 꾹 쥐어졌다. 뒤집어졌다가 둥글게 뭉쳤다가 다시 활짝 펴졌다. 그때마다 달라지는 손바닥 힘이 콜랭의 몸에 기분 좋은 열기를 퍼뜨렸다. 그 열기는 발바닥까지 전해지며 종일 말을 타고와 피로로 꺼져 있던 콜랭의 욕망을 일깨웠다. 그녀의 손이 더 아래로 내려가기 전 콜랭은 바로 누웠다. 그녀의 얼굴을 끌어당겨 입맞추며 얇은 잠옷 위로 그녀의 가슴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혀가 부드럽게 휘감겨 왔다. 그는 그녀의 몸을 가리고 있던 옷을 벗겨내렸다. 수줍은 듯 볼록하게 솟아있는 그녀의 가슴이 맨손바닥에 닿았다. 콜랭의 아랫배에서 뜨거운 기운이 밀고 올라왔다. 그는 그녀를 바짝 끌어안았다.
서로 밀착된 두 사람의 몸이 곧 엉겨들었다. 두 사람의 손은 어둠 속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몸을 찾아 헤맸다. 얼굴을 어루만지고 가슴을 파고들다가 등을 끌어안는 사이 그녀의 배가 슬며시 눌렸다. 골랭의 입술은 그녀의 목덜미를 핥고 귓불을 깨물었다. 어느덧 그녀의 뺨에도 발그레한 열기가 피어올랐다. 깊은 눈에 서려 있던 우수가 사라지고 입술은 붉어졌다. 어느 순간 서로 위로 올라가려던 두 사람의 무릎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 순간엔 두 사람 사이에 어두운 상념이란 존재치 않았다. 달리는 말에 내 발굽은 땅에 닿을 틈이 없다. 두 사람의 격렬한 애무는 서로의 몸에 예민하게 반응해 전율을 불러일으켰다. 그녀와 그의 이마에 이슬 같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미세한 떨림이 서로에게 전해졌다. 여자의 붉어진 몸이 남자 속으로 들어갔는지 남자의 단단한 몸이 여자 속으로 들어왔는지 분간이 되질 않았다. 어느 순간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 불꽃이 튀었다. 등이 휘어질 것 같은 정점의 순간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방울을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랑하오. 그는 그녀의 눈물을 혀로 쓰다듬었다. 그녀는 젖은 눈을 감은 채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말의 숨소리가 아니었다. 땀에 젖은 채로 두 사람이 잠속으로 빠져들던 조선 산골의 객관마당으로 어미를 잃은 새끼 짐승이 토방 아래까지 기어들어 새벽이 다가올 때까지 칭얼거렸다. 조선에서의 마지막 밤을 그녀는 항구에서 일본인이 경영하는 대불 호텔에서 소아와 함께 잤다. 그녀들의 작별을 위한 콜랭의 배려였다. 소아는 6살 때부터 궁에서 함께 살아온 그녀의 방 동무다. 두 여인은 함께 관례를 치르고 함께 춤을 추었다. 소아는 생과방에 있고 그녀는 수방에 있었으나 잠자리는 둘이 함께 했다. 서로가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 다른 일을 할 수 없던 시절을 두 사람은 공유하고 있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서로 알고 있어야만 외연에 나가 태평물을 주어도 처용무와 무사냥을 주어도 손 추임새와 발 디딤새가 안정이 되었다. 그녀는 소아의 행방을 알고 있어야 귀주머니나 탈의버선에 목단이나 거북을 수놓을 때 손놀림이 틀리지 않았다. 소아 또한 그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수라에 올리는 과일을 챙기는 손길이 안정되었다. 그 밤 소아는 그녀에게 흙과 꽃씨와 난 화분을 건네주었다. 소아와 함께 수방에서 키워왔던 것이다. 푸른 난을 보자 리즈는 눈이 감겼다. 소아는 바다 건너 그의 나라에 가면 다른 화분에 분갈이를 하라고 했다. 분갈이할 때 사용할 흙을 따로 싸오기까지 했다. 2달 후에나 다다를 바다 건너의 낯선 땅에 뿌리라며 궁궐에 피었던 꽃들의 씨앗도 챙겨주었다. 싹이 트고 꽃이 피면 저 보듯 보라 하였다. 그녀가 자수를 놓던 수방 앞에 흙을 쌌으니 그 흙이 곧 궁의 흙이라 할 때 소아의 눈이 흔들렸다. 차마 말할 수 없는 이별이 눈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배에 짐을 실을 때 소아가 준 난과 흙과 꽃씨를 따로 챙겨 선실에 실었다. 먼 바닷길에 소아의 기척이 함께 있으면 의지가 될 것 같았다. 새벽에 도성의 궁으로 돌아간다고 했던 소아는
그녀가 배에 오른 후에도 항구의 인파 속에서 장옷을 말아준 채 하염없이 손을 흔들었다. 자신은 배 위에, 소아는 부두에 서 있게 되자 그녀는 그제야 조선을 떠난다는 게 실감났다. 그녀의 눈 속에 담겨 있던 항구의 모든 풍경이 뒤로 사라졌다. 손을 흔들고 있는 소아의 모습만이 눈 속으로 가득 차올랐다. 문득 그녀의 시선이 항구로 들어서는 입구 흰 건물 앞에 꼼짝 않고 서 있는 남자에게 옮겨갔다. 모든 물체가 움직이는데 소아마저 손을 흔드느라 움직이고 있는데 남자만이 붙박인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배가 다시 한번 출항을 알리자 남자가 항구의 하얀 모래 앞으로 몇 걸음 나왔다. 그녀가 남자를 이제 발견했을 뿐 그 남자는 이른 새벽부터 항구에 나와 있었다. 동이 트기 전부터 바닷가에 나와 갯벌을 걸었다. 날이 밝고 그녀와 콜랭이 무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항구에 나타났을 때도 그녀가 콜랭 곁에 서서 프랑스 선교사들과 작별을 나누며 목례를 할 때도 인력거 옆의 수녀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성호를 그을 때도 그 남자는 거기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강연인가? 한순간 바다 밑을 숨기고 있는 듯 침착하던 그녀의 깊은 눈이 파도처럼 출렁거렸다. 그가 왔는가? 그녀가 몸을 돌리려 하는데 콜랭이 그녀의 목덜미에 손을 내려놓았다. 잠깐 균형을 잃고 허둥거리던 그녀의 흰 목덜미는 곧바로 세워지며 긴장과 탄력을 되찾았다. 그녀의 눈만은 강연을 찾아 항구를 헤매고 있었다. 진! 콜랭이 그녀를 불렀으나 그녀는 듣지 못했다. 5살 때 심은 매화나무가 아름드리로 굵어지는 것을 함께 보아온 강연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항구를 오가는 사람들 사이를 부지런히 헤매고 다녔다. 끝없이 펼쳐진 갯벌과 햇살이 쏟아지는 건물들 사이에서 허둥거렸다. 강연을 찾지 못한 그녀의 시선이 체념으로 허무하게 가라앉았다.